잘 들립니까, 전부 다? 예, 저는 잘 잘 들립니다. 들리세요? 예. 예. 제가 잘 그 들립니다. 2016년에 OECD에서 벨스 프로젝트를, 벨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강의실을 얻어가지고, 호텔 같은 데서 강의실을 얻어가지고 강의를 했었고, 뭐 그때 참석하신 분도 여기 계시고, 그 당시에는 돈을 상당히 많이 받고 했죠. 예. 한 3일, 4일씩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은 우정 파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왔고, 그 당시는 저의 그 비즈니스 구조가 그 기업들한테 그 국제주세 교육을 해가지고, 국제주세 교육을 해서 기업들이 저한테 강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 돌리는 방법을 습득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 뱁스 리포트를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교육을 해왔고, 그동안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왔어요. 이 기업들이 저기 들어와가지고 교육받고, 자기들이 이제 그 회사들이 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을 해서 직접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한국들이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이게 오래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기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국세청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세무조사 나오면 디펜스를 해야 되잖아요.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난점들이 많이 있는 거야. 제가 리뷰를 봐주는 기업도 있고, 또 봐주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기업도 있는데, 자기들이 한 기업들은 자기들이 뭐 이렇게 디펜스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와서 보면 이제 이게 뭔가 뭐 여러 가지 그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디펜스 하기가 이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잘못했냐 그래서 서로 책임 전가하고, 원래 일들이 터지면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비즈니스 구조가 맞냐,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직접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게 구입을 해서 직접 이제 법무법인 양재에서 우리 펩스 팀이 뭐 회계법인하고 관세법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그 리포트를 만들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비즈니스를 제가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겹쳐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뭐를 하지 못했어요. 금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법무법인 양재가 구입을 하고 직접 이제 뱁스 리포트, TP 리포트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뭔가 고객들하고 또 다국적 기업하고 뭔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창구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오래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벌써 뭐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국제주세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커리어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무학 박사에 뭐 미국 변호사에 국제주세 워낙에 오래 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런 거를 뭔가 우리 다국적 기업들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인 이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도 뭔가 좀 더 이런 어지러운 국제사회에서 좀 더 이 비즈니스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무료 라이브 국제조세 영상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 그 웹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저희가 광고도 안 했어요. 예, 광고도 안 하고, 제가 통상적으로 뭘 하면 국세신문에 먼저 광고를 하는데 아예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우리 웹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다 보면 숫자가 늘어나고, 또 너무 많으면 제가 저한테 서비스를 해달라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비스를 제가 혼자 처음부터 바닥부터 끝까지 100%를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제가 고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제가 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40년을 이렇게 해왔지만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데까지는 가는 거고, 저도 이제 나이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더 할지 그것도 이제 불분명하잖아요. 제가 박사 공부할 때는
90세까지 글을 쓰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박사를 시작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는 거고, 좀 더 그런 게 어려워지면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로 이제 비즈니스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일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상을 한 건데, 처음에는 OECD 모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세무조사 대응 방안 위주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아주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저는 그 유튜브도 많이 봐요. 제가 책도 많이 쓰잖아요. 전자책도 많이 쓰고 책을 써가지고 아마존에도 책을 내고 영어로 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들어가서 그 에디팅이고 뭐고 다 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 손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하고 저는 이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이 좀 달라요. 오늘 저하고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런 그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주입식이 아니에요. 과학은 분석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그 문제점이 뭔지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뭐를 분석하냐? 그냥 뭐 막연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 그 변수가 여러 가지 변수가 돌아가요. 그 변수들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베스트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과학인데,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무슨 보면 사람들이 대개 보면 그냥 남들이 해놓은 거,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따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뭐 연구해 가지고 뭐 이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논문 하나 쓰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 이게 어떻게 보면 후발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100이면은 90개 정도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학문을 연구하는 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연구해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막 틀어 막아야 이게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는데, 우리 교육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사들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참 좋은 의사들은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변호사는 자기 이야기만 해. 그냥 약만 주고, 그냥 뭐 경과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약을 쓰다가 잘못 쓰면 또 다른 병을 얻게 되고, 수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가들을 분류를 해보면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냐 아니냐 하는 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가정부를 쓸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부엌에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올바른 가정부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이어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솔루션을 얻는 것이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로 실험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보고 솔루션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모든 것이 베스트 솔루션을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솔루션을 얻어 가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에서 마찬가지죠. 이전 가격도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정답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관세 정책으로 먼저 들어가는데, 자, 한번 보시죠. 다국제 기업과 미국 정부의 관세 전쟁. 지금 미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정부를 대상으로 한 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해당자가 누구예요? 다국제 기업이에요. 다국제 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전쟁의 대상이 각 나라 정부가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국적 기업이 각 나라 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끼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잘 파악을 하고 왜 미국이 이렇게밖에 관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왔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그 변수를 이해해야만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국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른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저는 원래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 항상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정말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책은 지난 거 쓰는 거지만은 유튜브에는 현실 사회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글들이 정말 많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듯이 똑같은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분석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에서 졌어요. 그렇죠? 예. 바이든 행정부는 그 당시 바이든 행정부 때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실시했죠. 이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이 본질이 뭡니까? 이 본질이. IRA가 왜 생겨났는가? 왜 바이든 행정부가 IRA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자, 미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경제를 부흥을 시키면서 미국이 돈방석에 앉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유엔도 만들고 뭣도 하고 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세다 보니까 전 세계로 미국 기업이 진출을 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그러면서 정말 풍족함을 오랜 세월을 그 풍족을 이 풍요를 누린 거예요. 제가 국세청에 근무할 때 미국 유학을 국비로 갔습니다. 국비로 정말 저는 럭키한 사람이에요. 95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로스쿨을 갔잖아요, 제가요. 그 당시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저는 그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뭐 살아온 과정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제가 어릴 때는 미국 유학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느낀 게 자동차를 사가지고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미국에 가다 보면 교차로 크로스가 많아요. 가면 차가 양쪽에서 차들이 오잖아요. 딱 오면 딱 섰다가 그 저쪽에 또 차가 와요. 그럼 먼저 쓴 차가 또 가고 그 다음 쓴 차가 가고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호등에서 이래 제가 그걸 보고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어디 가도 무질서가 없어. 그때 95년도예요. 이걸 보고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나름대로 제가 국비 유학생으로 뽑힐 정도면 정말 우수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텍스에도. 근데 미국에 가서 LLM을 하고 LLM의 텍세이션을 했는데 외국인으로 제가 최초예요. 템플에 들어가서 했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세계가 존재할 수가 있냐. 그 복잡한 경제 현상이 이게 인터널 레비뉴 코드에 법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연구해온 결과가 법제화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모든 부가 미국으로 몰리고 그러니 미국 국민은 풍족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어. 예. 그때는 지금같이 홈리스 거의 없어요. 뉴욕 가면은 저 흑인들 사는 그런 동네가 조금씩 있을 뿐이지 지금같이 홈리스가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뉴스를 봐도 지금 미국 뉴스를 들으면 저는 매일 듣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일 재난 뉴스가 빠지질 않아. 허리케인, 폭풍, 불, 뭐 와일드 파이어 이게 제가 95년도에 미국에 우리 가족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네 식구가 갔는데 살 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래 가지고 모이면 우리가 정말 좋은 시기에
미국을 다녀왔다. 근데 제가 미국에 다녀와서 저는 국민 세금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 유학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또 제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비유학으로 갔는데, 그럼 내가 국비유학을 갔다 왔는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나는 국민 세금으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니까 내 지식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된다. 제가 갔다 오자마자 한 게 나라 살리기란 글을 썼어요. 그 당시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A4 용지로 글이 나라 살리기 글이 350페이지. 여러분 352년이 걸렸어요. 제가 2년을 그 글을 쓰는. 왜? 사무실 나가면 일해야죠. 집에 들어오면 밤잠을 안 자고 글을 쓰는 거예요. 노는 날도 없어. 예. 그 사람이 뭐 원형 탈모증 생기고 뭐 난리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국민 세금으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가진 지식을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회의 민주주의를 부러워하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 이게 정말 대단한 거야. 예.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이게 그걸 알아야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바이든 행정부가 왜 IRA를 만들었나? 미국이 냉전이 끝나고 소련하고 다툴 때 미국의 생각이 뭐냐면, 미국 혼자 소련을 제어하기 힘드니까 중국을 좀 끌어들이자 해가지고 중국에 간 거 아닙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핑퐁 외교를 해가지고 중국을 개발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야.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예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내 정보를 외국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모든 게 깜깜해. 깜깜한데 중국은 그동안에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가니까 다 들어갔잖아요. 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돈이 이 부가 축적이 됐어요. 그거를 가지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본주의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등소평이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 해가지고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돈을 벌으면 국영기업들을 육성했어요. 인프라, 자 금융, 그다음에 인프라, 뭐 철도, 항공, 전부 다 국영기업들이 전부 다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야. 그걸 누가 밀어줘? 국가가 밀어주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도 마찬가지.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사업을 부흥을 시키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 유럽 기업이 중국하고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상대가 안 돼. 그렇다고 중국한테 뭐 이야기해봤자 중국은 씨알도 먹히지 않아. 거기는 권위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권위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딱 위에서 누르면 국민도 꼼짝을 못해. 예.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도 그것까지 다 그렇게 한 거야. 홍콩도 다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경쟁이 안 돼. 근데 중국이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GDP가 올라기 세계 2위야. 조금 있으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이게 미국이 아하, 우리가 중국을 개방시킨 게 실수라는 이걸 깨달은 거야. 이제 중국을 문을 열라고 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IP를 보존해달라 뭐 해도 중국이 나를 안 듣죠. 안 들어요. 쟤네들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시스템이 다른 거야. 예. WTO 있으나 마나야. 자, 그래서 미국이 생각한 게 뭐예요? 그동안은 미국의 전후에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계를 개발시키고 WTO를 만들고 OECD를 만들고 유엔을 만들고 다 했잖아요. 세계를 주물렀어. 근데 중국이 저렇게 크다 보니까 이게 주물러지지가 않는 거야. 예. 경쟁이 안 돼. 그러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예요. 이게 무슨 법인 줄 아세요? 프리 트레이드를 미국 정부는 이제는 포기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자유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이제는 돈을 다 벌었으니까 우리가 자유무역이란 사다리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다리를 우리가 버릴 거야. 딱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와. 아직은 우리가 강대국이야. 이게 미국의 논리예요. 아세요? 제가 미국 변호사예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지식을 얻은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독학한 사람이에요. 검정고시 독학사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한국에서 저를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배운 거야. 제가 이 지식을 깨우친 건 미국 로스쿨 가서예요. 제가 미국을 사랑해. 근데 미국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기울어지고 있는 거야. 30년 전하고 비교해가지고. 저는 지금 미국 DC 현직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회비 내고 있잖아요. 매년요. 미국이, 사랑하는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예. 지식인이니까 당연히. 저 스칼라다니 박사잖아요. 예. 그래,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이든은 트럼프 같지는 않아요. 왜? 그 사람은 로이어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만드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에 따라서 갈 필요가 있다. 근데 자유무역은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니까 WTO는 버리고 가자. WTO는 버리고 가자. 이게 미국의 정책이에요. 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는 자기들한테 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세액공제 등으로 투자를 유치한 거예요. 우리 삼성이 현대를 나간 거 아니에요? 미국을 믿고.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런 거를 택한 거예요. 자유무역을 우리는 이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설리번이 이야기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우리 자유무역을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자유무역에 더 이상 몰입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이어졌으면 그나마 그대로 가고 우리 기업들도 세액공제를 받고 뭐하고 했을 텐데, 문제는 트럼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거에 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책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 이 관세 책사가 하버드 경제학을 이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것이 이번에 미국의 의회 폭동 거기에 가담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정선거론자예요. 네. 그리고 6개월인가 5개월인가 형 받아가지고 살다가 나왔죠. 네. 근데 트럼프의 충복이야.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절대 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관세 전쟁을 벌인 거야. 문제는 경제학자들은 보는 시야가 좁아요. 자기들은, 자,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한 게 뭐, 지나간 현상을 연구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연구한 게 맞네. 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미국이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 경제학자를 배출하고 그다음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을 배출했어요.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는 다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그 경제학자 다 어디 갔어요? 경제학과 그 많은 경우 어디 가고 홈리스가 판을 쳐요? 이게 인간 지식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 책사의 이야기를 듣고, 야, 저 얘기를 들어서 하면 우리가 뭔가 좀 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관세 전쟁을 택한 거야. 예. 택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미국을 생산 기지화하자는 거예요. 관세를 높이면 외국계 기업들이 물건을 미국에 팔 수 없으니까 외국 기업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사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세를 높여. 그럼 미국이 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넌센스라는 얘기예요. 예. 이걸 조금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텍스하고 다 물려 있어요. 관세, 국제조세. 이거를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만 이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 책사라는 사람이 관세는 모르겠죠, 말겠죠. 국세라든가 이런 돌아가는 법이라든가 리거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거고, 트럼프도 그걸 받아가지고, 야, 그러면 미국으로 기업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다 들어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미국 내 고용이 증대가 될 거 아니야? 또 관세를 높이면 재정 적자가 해소될 거 아니야? 세금을 거두니까.
이게 정말 넌센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사업자예요. 그렇죠? 예, 개발업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얼마나 지독해요. 후려치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은 평생 정치를 해온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너무 달라. 근데 트럼프는 지금 이 문제를, 자기네 나라의 문제를 사업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국제사회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 이게 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될 거라고. 절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국가 간 협상의 개별 기업의 상호 간 협상 방식을 택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미국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이게 양측의 소년이 되는 거예요. 양측의 소년이. 이게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 왜? 그 나라를 믿을 수가 없거든. 당장 우리 뭐 삼성이나 현대가 미국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 이게 세액 공제해준다고 들어갔는데 안 준대.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들어가서 사업을 해요? 자, 근데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미국 사람들도 합리적인 그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 왜 이런 무리수를 주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현재 전 세계 부채가요, 300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이 300조 달러면 여기다가 달러에 여기다 1200원을 곱하면 지금 1400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3년 9월 현재 33조 달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7조 달러 정부 간 부채, 25.7 달러는 퍼블릭 부채예요. 이거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서로 주고 이게 부채고, 20 거의가 퍼블릭 뎨이에요. 자,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증가했냐? 팬데믹 동안에 90%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글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한성수 자산관리는 글로벌 금융 메커니즘의 이해. 제가 유페이퍼에 이북으로 제가 발간을 했어요. 그중에 뽑아낸 겁니다. 여기 보면은 CNBC가 한 거죠. 33조 달러예요. 자, 미국이 뭐예요? 빚쟁이야. 근데 빚쟁이는 절대 자기가 빚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 계속 빚을 얻어야만 이 사업을 뿌려나갈 수가 있어. 자꾸 감추려고 해. 예. 근데 이게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안 드러나. 예. 미국은 드러나는 거야, 이게. 예. 이게 33조 달러예요. 자, 우리나라 예산이 2025년 예산이 673조입니다. 정부 부채가 얼마냐 하면은, 정부 부채가 우리는 지금 1140조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예산의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은 2025년 예산이 7조 3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미국 부채가 얼마예요? 33조예요. 5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사업가의 사업가. 이게 큰일 난 거야.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파산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무리수를 대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이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채 발행 비용이 증가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22년 국가부채에 대해 4,750억 달러의 이자를 지급했어요. GDP의 2%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 지금 보면 2023년 이거 거의 100%예요. 예. 이게 퍼블릭 뎨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부의 예산 대비는 아까 6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자, 부채를 갚으려면 예산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이요. 여러분,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요즘에 최근에 왜 불화가 된 거예요? 머스크가 미국에
휴일분이 뭐니 해가지고 트럼프가 맞는데 들어가지고 미국 정부를 다 파헤쳐버렸어. 그러니까 그 안을 다 들여다본 거야. 머스크가 사업가예요. 그렇죠? 미국이 파산하겠네.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의안을 올린 게 뭐예요? 세금 깎아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우리나라 지금 빚이 얼만데 저 빌 안 돼. 우리 사람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둘이 부닥친 거야. 또 트럼프는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미국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건 로널드 레이건 때도 또 이게 이 경제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누구는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 누구는 원래 정답이 없어, 정답이. 그거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다 감안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간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의 국채 중에 외국인 보유 비율이 30%예요. 이거 주로 중국과 일본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도 최근에 많이 팔게 됐죠. 그러니까 한동안 국채가 툭 떨어지니까 트럼프가 국채를 많이 가지고 이거 많이 투자를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세를 올린다고 했더니 이제 갑자기 또 내린다고 하고 양측이 소년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예. 여러분 이거를 다국제 기업도 각 나라 정부도 잘 인식을 해야 돼. 왜 미국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자, 다음을 보죠. 미국 정부의 GDP 성장률을 보면 한번 보시죠. 1930년대 이때 대공황이 있었죠. 예. 미국이 정말 이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미국이 언제 붕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하면서 전쟁 이 물자를 만들어내고 할 때 이때 GDP가 올라갑니다. 왜? 생산한 게 전부 다 부가가치로 잡히니까. 예. 근데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생산이 필요가 없어. 쭉 빠지는 거야. 45년도부터. 그렇죠? 쭉 빠져요. 자, 지금은 어떻게 되죠? GDP 성장률이 지금 이제 이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팬데믹 때 쭉 날아가고. 그래서 미국의 이 GDP가 성장률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미국은 뭔가 이 자기들의 난관을 지금 헤쳐나가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요. 그 미국이 옛날에는 모든 지식인들을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인들을 사왔어요. 그렇죠? 사와가지고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지식인들을 배출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을 팔고 해가지고 미국이 되게 세계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저도 미국 양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만큼 제가 이제는 탁수도 이해하고 다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미국 세법학 석사니까 제가. 그리고 이 국제무사 박사 아니에요. 예. 미국 애들만큼 제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런 인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에 처음에 부흥할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져. 그러니까 모든 사업도 기술도 마찬가지야. 대등하게 됐어, 대등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주 원인은 뭐예요? 인건비가 비싼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뒤에 설명하죠. 자, 미국의 연방 부채가 이렇게 나오죠. 예, 보세요. 지금 연방 부채가 그동안은 미국이 60년대부터는 200%였어요. 이렇게 쭉 오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예산 대비 200% 정도 되죠? 그렇죠? 아까 봤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700%, 700. 이때 팬데믹 때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레베뉴 대비 700%면 지금 상황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세계 사람들이 미국 정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부채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고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자를 올려주지 않으면 부채 발행이 안 돼. 그럼 또 돈을 찍어내? 돈을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하락이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야. 예.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런 상황을 벌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예.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트럼프가 지난번에 첫 번째 정권을 잡을 때하고 지금 또 상황이 달라. 예. 팬데믹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채가 또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때도 말하자면 유럽에 있는 그 주둔한 미군들을 빼내야 된다고 이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빼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유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반드시 유럽에서 철수하게 돼 있다. 엊그제 뉴스에 나왔어요. 유럽의 미국은 유럽에서 철수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빚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군대를 주둔할 거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군대 빼는 거 돈이 없으면 한국이 어떻게 군인을 주둔을 시켜요? 시킬 수가 없어. 이 원인을 알아야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어. 이것도 모르고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미국이 관세 때리니까 들러붙어서 뭐 협상을 한다? 무슨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뭘 협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관세하고 미국 부대, 한국의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한국의 조선을 발전하는 거하고 관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하는 얘기지. 관세는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조세조약의 원리, 그다음에 FTA의 원리,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예. 근데 트럼프가 하는 거는 자기는 뭐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이 상황인 거야. 이거를 알고 미국하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미국을 설득하고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는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국 지역 기업이 해외 진출을 왜 하죠? 자, 봅시다. 시장을 확대해야 돼요, 먼저. 예.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자원을 확보해야 돼요. 미국에 있는 자원을 안 되니까 해외 중국에 나가서 뭐 히토리도 뭐 개발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가서 히토리 개발한다고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협박을 하면서 그 명박을 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국제 관례, 외교 관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예. 이게 뭐예요? 자원 확보를 해서 하는 거야. 예. 기업들이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기업이 나가서 하는 거야. 경쟁력 확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되면은 여러 곳에 기업들이 나가서 있어야 빨리빨리 고객이 요청하면 유럽에 있는 고객은 유럽에서 조달하고 중국은 중국에 조달. 이렇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미국으로 다 와라? 아, 트럼프 얘기를 다국적 기업이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 다음에 투자 및 협력의 기회. 외국에 나가서 서로 투자하고 이렇게 주고받아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그래야 파트너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45년 이후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80년 동안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국가가 다 민주화돼 있고 법치주의 국가화돼 있어. 근데 미국은 자기 혼자 전 세계 160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옛날에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 성정국으로서 해. 근데 지금은 미국은 빚쟁이야.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길이 없어. 자기들이 이야기해도 전 세계 160개 국가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미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면 제가 설명하죠? 자, 위험도 분산해야 되고,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해야 되고, 진출 국가의 정부 지원과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 원인이 있어. 근데 이걸 미국으로,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애플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으로 중국과 다 철수하고 전 세계에 있는 거 철수하고 다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미국에는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 애플이 인건비 비싼 데서 물건을 만들면 제품의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팔어. 월남에서 만들어가지고 팔어. 그 어느 나라 제품이 잘 팔리겠어요? 미국에서도. 전 세계 시장에서. 당연히 삼성이 잘 팔리지. 그 애플이 미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 없는 거를 지금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애플이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미국에서 판매, 그럼 다른 나라 기업이 물건 만들고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트럼프가 1000% 관세를 내겠어. 그러니까 삼성은 미국 시장을 포기해. 그 대신 다른 나라 다 개척을 해.
다른 나라 시장을 다 합치면 미국보다 훨씬 커. 당연히 크죠. 예. 그럼 애플은 자기 나라에서 만들고 자기 나라에서만 팔어. 그럼 미국 국민들은 엄청난 고가로 예? 핸드폰을 샀어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살아남겠어요? 인플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플레로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단순한 거야. 알고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들지만 전문가가 보면 너무 쉬운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가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미국은 그냥 스스로 무너져. 대응할 거 없어. 대응할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자, 관세의 목적은 뭡니까? 수입물품 과세하는 거죠. 엔티덤핑, 상대 관세. 외국 정부가 보조금 줘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상대 관세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복 관세, 긴급 관세. 이거 우리 관세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다 있어요. 관세법에 전 세계 관세법에 이게 카트 아니에요. 예. 전 세계가 똑같이 이 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 근데 미국이 지금 뭐예요? 탈춤을 추는 거야. 예. 미국의 대외정책, 2차 대전 이후 추진해온 자유무역 원칙을 포기하고 있어. WTO가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는 자기들이 그동안 WTO를 이용해가지고 국가를 발전시켰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 이거야. 그리고 사다리를 딱 걷어차고 너희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이 부자가 되면 안 돼. 이게 참 정말 난센스죠. 그렇죠? 자, WTO는 어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때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을 방지할 권한이 WTO에 있어요. 예. 그 WTO 제소하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문제는 WTO가 내린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복 수단을 허가할 근거는 되지만 그러니까 WTO가 결정을 내리면 보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강제 수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힘없는 강대국이 미국한테 이런 걸 당했어. 그럼 강대국에 대해서 불만만 이야기할 뿐이지 해소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WTO가 그나마 미국은 이것도 필요 없다. 왜? 이 결정을 하면 자기들이 비난을 받으니까 비난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WTO를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들었어. 유엔을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들었어. OECD는 미국이 만들었어. 자, 엊그제, 이제 어젠가 보니까 제가 미국 뉴스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외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와서 사오면은 배당세도 늘리고 다 한대요. 다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웃기는 게 제가 들을 때는 아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조약이 있어요? 뭐 FTA도 있지만은 한미 조세 조약이 엄연히 있어. 강남에 딱 조세 조약이 체결돼 있어. 근데 조세 조약이 체결돼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세율을 높여?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완전 크레이지야, 크레이지. 예.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뭐 이리 뜨고 저리 뛰는데 이게 전 세계가 정말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건 미국이 저 부채 때문에 저렇게 날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저 사람들하고 앞으로 협상을 할 때도 대응을 잘 할 수가 있고 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자 관세는 관세로 해결해야 되고 미군이 주둔하는 거는 그거는 서로의 방위비를 가지고 논의할 서로 분야가 달라. 그렇죠? 분야가 다른 거예요. 뭐 조선업을 뭐 미국이 키우고 뭐 눈독을 들인다. 그런 쓸데없는 그 기자들 쓰는 다 불필요한 얘기예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조선업하고 뭐 자기들이 해가지고 서로 뼈를 맺으면 돼 기업끼리. 예. 그럼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저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가 FTA도 무시해버리고 조약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은 미국계 기업하고 미국계 정부하고 어떤 나라 기업과 어떤 나라 정부가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겠어요. 이 국제사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게 무정부 상태가.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전 세계 어디도.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봐도 없어. 한 사람도.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열반을 토하는 거죠. 이게 전 세계가 지금 같이 주저앉는 거야. 미국만 주저앉는 게 아니라 같이. 제가 이것도 최근에 책을 냈는데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 뉴페이퍼에 제가 이 내용을 다 해놨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본주의가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하고 중국의 사회주의하고 싸움을 하는데 자본주의가 이제 사회주의에 먹혀 들어가는 거야. 예. 근데 중국은 뭐예요? 독재 국가 아니에요. 이 국가가 흥해서도 안 돼. 예.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뭉쳐서 세계를 번영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연구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라는 책을. 자, 그러면 관세 부과와 이전 가격.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은 자회사의 관세 부담이 커집니다. 여러분, 관세는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 비용이죠? 세는 뭐예요? 송금불산입이에요, 송금불산입. 송금으로 용인을 안 해줘. 근데 관세는 원가에 다 포함을 시키잖아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으로 물건을 팔았어. 100원인데 미국에서 100원의 관세를 부과해. 200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미국의 영업이익률에 10% 세금 내야 되면 또 그거 생각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 가격 이슈 때문에. 이전 가격 이슈. 미국 정부가 지금 외국 기업 조진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세를 조지고 이전 가격으로 조지고 이 나라는 이게 이전 가격 관세는 참 반대인데 지금 트럼프의 착산이 뭐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억만장자야. 제가 보기에 다 이게 머리가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야.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 정부에 이게 두뇌를 지금 브레인으로 있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 그리고 총성파만 들어가 있어. 아무도 반박을 못해. 트럼프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첫 번째 행정부 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자기가 하는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야. 이게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전부 다 예스맨만 갖다가 하는 거예요. 억만장자들만 거기다.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만. 그래서 지금 세계가 미국이 위험하고 세계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자, 가격 상승이 필요한 이유는 다국적 기업은 경영 성과 유지해야 되고 이장가격 이슈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이거 그냥 한다고 관세 때문에 세금 못 냈다 그러면 절대 인정 안 해줘. 지금 난리잖아요. 생산기지 이전. 자, 여러분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되게 협박한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어. 생산기지 이전했어. 근데 거기 인건비가 엄청 비싸.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어. 만들어가지고 미국 내만 팔면 좋겠는데 미국 시장에 주저앉아. 또 미국에 팔 것도 없어. 외국으로 팔아야 되는데 외국으로 팔 수가 없어. 왜? 너무 비싸니까. 그럼 미국으로 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가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거 고려할 때 뭘 한다 그랬어요? 로봇으로 다 합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현대 경영진이 파야 이거 만약에 갖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인건비가 비싸잖아. 예. 그러니까 로봇으로 다 대체해. 현명한 생각이죠. 예. 그런 사업이 아니면 아예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게 미국에는. 예. 자,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다국적 기업은요. 추후에 또 미국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면 또 이게 뒤집어져. 왜? 거기는 양측의 손해니까 못 믿잖아요. 예. 다국적 기업에게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예.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해온 자유무역의 메커니즘은 미국 정부의 생각대로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이게 뭔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성정국이니까 가능했어. 근데 지금은 빚쟁이야. 네. 그 세계가 다 정보가 그게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얘기가 그냥 인터넷에 뜨면 세계가 이걸 다 듣게 돼 있어. 다 듣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조세조약, FTA 모두 자유무역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80년을 이거를 유지를 해왔어. 이거를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만둔다?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한 얘기를 전 세계 정책 위반자들이 들으면 그 얘기 맞지. 이거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미국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국적 기업도 우리나라 정부도 wait and see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서두르면 서두르는 사람이 바보예요. 근데 미국은 제일 만만한 게 어디예요? 유럽은 제가 보기엔 절대 말 안 들어요. 독일하고 뭐하고 독일에 지금 새로 이 당선된 총리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러이언데 예. 미국은 유럽은 그만큼 발전된 국가예요. 근데 지금 일본하고 한국에는 미국도 많이 주둔해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미국이 마음대로 주물러 왔어. 주물러 왔어. 쉽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보면 실용 정책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도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게 대충 맞는 얘기 아니야? 100%는 동의 안 하더라도